Should these troops engage in combat or combat support operations against Ukraine, they would becom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have been sent to eastern Russia, and most of them have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where they have begun engaging in combat operations with Russian forces. Russian forces have trained the DPRK soldiers in artillery, in UAV and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which are critical skills for frontline operations. 자, 앞서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벌써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투 시작이 사실상 공식화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무대변인 방금 들으셨어요? 10,000명 이상 북한군이 동부로 파견됐다. 지금은 쿠르스크로 이동을 했고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죠. 바로 요 내용인데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군이 참호전을 포함해서 기초적인 보병 작전을 러시아 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고 여기에 또 무인기와 화포 등 훈련도 받았다. 훈련의 내용 구체적인 설명까지 미국 당국에서 나온 겁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도 이제 북한군의 전투 참가를 확인했어요. 그것도 공식화된 건데, 자, 그럼요. 그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미국까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뭐 무기 또는 여러 다각도의 지원의 명분이 좀 생긴 걸까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형 무기, 그러니까 살상형 무기는 지원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력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뭐 지원을 고려한다라면 방어형 무기 체계가 먼저 되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해왔습니다. 예. 다만 우리 국방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전투병이 파병되는 일은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병력 파병은 아마 현재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방어형 무기 체계들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방어형 무기 체계를 보내는 것도 결국 무기 체계가 무기 체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나 인원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투는 개시됐고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식이 되는 상황이고요. 방금 이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설명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단호히 대응하겠다. 단호히 대응하겠다.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방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올 게 있어요.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훈련을 시켰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요. 참호전을 포함한 기초보병작전, 특히 저 참호전은 약간 러시아군이 특화된 어떤 훈련이라고 좀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참호전. 자, 지금 참호전이라는 의미, 일단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치열한 전투, 이게 연상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 지역에 북한군이 가 있는 곳이 쿠르스크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쿠르스크는 말 그대로 평야지대입니다. 보통 전투할 때 산악이나 숲풀이 있으면 그런 쪽에 군인들이 죄송합니다. 자기 몸을 숨기거나 또는 자기 몸을 방어하는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평지에서는 돌출되어 있는 장애물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군대가 지난 3년 동안 주력해온 것이 뭐냐면 드론으로 그 참호에 숨어 있는 그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호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명 손실이 발생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요.
참호전을 포함한 기초 보병 훈련 그리고 화포 그래요. 이거는 뭐 통상적인 어떤 재래식 전투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지금 방금 설명했지만 무인기 훈련도 지금 북한군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엄효식 총장님, 우려성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데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무인기 전투의 훈련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군이 거기에서 고도로 무인기 전술을 익히고 습득했다면 그들이 한국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예. 우리한테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무인기의 위협을 알고는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고 우리 그걸로 전투를 해본 경험 없어요. 우리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무인기를 가지고 실제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이 무인기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투 경험이 쌓인다면 예. 뭐 미래 어느 시점이 되겠지만 북한군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간 좀 신경이 쓰이게 되는 대목이 이제 훈련 내용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그동안 미국 당국에서 계속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은 무슨 표적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는데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구성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존 커비 현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데 배치된다면 지금 배치됐어요. 근데 그들은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다.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왔어요. 앞서서요. 이런 가운데 미국 당국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Russia's battlefield success using these DPRK troops will in large part be dictated by how well the Russians can integrate them into their military. Some of the challenges they would need to overcome are interoperability, the language barrier, command 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The United States is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on the implications of this, on these developments, and at the direction of President Biden, we're continuing to surge the security assistance that we are providing to Ukraine. 자, 엄효식 총장님. 앞서서 미국 당국은 북한군이 전투에 임하게 된다면, 전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정당한 표적, 합법적인 표적 대상이 됩니다라고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금 속보에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국과 나토는 유럽에 있는 군대, 어떤 대응을 할 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냥 단어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예. 뭐 미국이나 또는 나토가 직접 군사력을 투입해가지고 북한군을 뭐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예. 실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이제 무기체계, 공격형 무기체계를 지원했는데 그러한 무기체계들의 타겟, 공격 목표로 북한도 이제는 교전 당사국이 됐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이 예. 됐기 때문에 그 무기체계들이 북한군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고 해야만 된다고 이제 강조하는 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미국과 나토가 좀 더 예를 들어서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기존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가 왔는데 네.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현 상황에서 휴전을 주장하는 입장이라서 예. 아마 미국이나 나토 쪽에서 추가적인 뭐 지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쭉 유지가 되고 그 연속성상의 민주당 정부라면 모르겠는데 트럼프 당선인 공화당 정부가 됐더군요.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될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특히 지금 여기 격전지 아까 크루스크 얘기 나오는데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 전투는 더 혹독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일단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이제 매우 추운 지역이라고 예.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지금 있는 쿠르스크 지역은 예. 그렇게 기온이 혹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신 저기? 겨울이 되면 그 땅이 이제 진흙탕이 돼서 진흙이 됩니까? 네네. 그래서 늘 이 시절이 되면 기계화 장비를 운영하는 군대는 굉장히 이제 곤란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전차, 장갑차, 자주포들이 기동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기동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틈새에서 전투를 해야 될 것은 개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병 전투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에도 보도했던 것처럼 뭐 참호 전투를 훈련시킨다든지 러시아군이 하는 것들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진흙탕이 된다. 그래서 이 기갑 부대나 이런 장비들이
기동하는데 굉장한 장애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미국의 외교 안보 누가 수장이 되고 누가 책임자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 많은데 이미 발표가 좀 됐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인물인데요. 어제도 뉴스와이즈에서 좀 짧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죠. 트럼프 외교안보 투톱입니다. 투톱이라고 하는 국무장관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여기에 매파입니다. 매파는 강경파인데 그냥 매파도 아니에요. 슈퍼 매파입니다. 우리로 치면 초강경파들이 포진됐는데 여기 보면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이 됐는데 과거에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필요한 옵션입니다. 선제 타격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무장관 지명자입니다. 여기 보면 폭군 김정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던 인물이었습니다. 초강경파들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요. 자, 그럼요. 이 두 인물 과거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no war against America he can win. He has to know that. He has to know that any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would mean the last day of his life and the last day of his regime. North Korea is developing a massive nuclear arsenal that can threaten the entire world with a madman with his finger on the button. 자, 초강경파입니다. 과거 발언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샤후에 엄청난 강경 입장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과거처럼 북한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니면 어떤 외교적 군사적 압박이 더 거셀 거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네, 지금 저 두 사람의 발언은 2017년, 18년의 발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1기 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2기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게 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연락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앞에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또는 북한의 핵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 사항도 있었거든요. 예. 아마 트럼프로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핵 문제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면 예.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무장관하고 안보보좌관으로 선출된 두 사람도 아마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익이 어떻게든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강한 국가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예.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는 쪽으로 기존의 발언들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저렇게 핵을 가진 나라를 그동안 미국이 대했던 방식을 보면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협약을 맺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한 군사적 압박을 가는 방법도 있었군요. 사실은 지금 이 이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미국 행정부마다 다르고요. 과거에 핵을 보유한 국가들을 다루는 게 다른데, 자, 그럼 북한을 이번에 어떻게 대할까? 북한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됩니까? 협상입니까? 아니면 초강경 압박입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북한 김정은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가 굉장히 관심사항이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없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아무 입장이 없어요, 네, 지금. 그거는 이제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도 2018년도에 트럼프가 하노이까지 왔었을 때 서로 만나서 예. 결국 이제 그게 모든 게 그냥 어그러지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그림을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수교를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을 건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주장할 것이고 트럼프는 북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현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트럼프는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라는 진단이신데요. 근데 지금 초강경파 중에 특히 이제 왈츠 지금 이름이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네. 이런 인물들이 지금 포진이 된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방위비 얘기도 꺼내지만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런 내용도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얘기 주장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게 국내에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금부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그냥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미국의 주장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수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국익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뭐 용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약간 실리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갖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그 직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참에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그럼요? 맞습니다. 최근 뭐 그런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국민들 여론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마냥 그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만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는 확장 억제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미국의 핵 우산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매우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그런 주장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적정한 선에서는 수용을 하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뭐 핵 잠재력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장을 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 세계가 조금 걱정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약간 시각을 돌려보면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강한 미국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방비 아마 늘릴 거다 이런 거 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최근에 방위 산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른바 K 방위 산업 이게 뭔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가 그 1차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유럽 쪽에다가 늘 그 강력히 주장한 게 뭐냐면 예.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2%를 반드시 지출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1% 내외였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되면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GDP의 2% 정도의 국방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무기 체계를 어디에선가 이제 사야 되는데 구매해야 되는데 예. 유럽 자체는 그런 그 다른 나라에게 수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K 방산으로서 굉장히 그 방산 수출 부분에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유럽에게 GDP 대비 3% 국방비를 3%요? 지출해달라고 더 늘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은 유럽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비가 2025년에 61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예. GDP의 약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체 국방 예산이 GDP의 3.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 우리는 3.5% 내는데 한국은 2.5%밖에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더 올려라. 방위비 분담금처럼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배경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엄효시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